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차디찬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떠 있었지만 저는 그 평온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듯한 얼굴이었고 금방이라도 일어나 저를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사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순영이 어떡해요? 나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는데 저는 그 손을 쥔 채 무너졌습니다. 딸이 먼저 가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절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딸의 이름만 부르며 울 것 같았고 그마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관 앞에 앉아 딸의 사진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는 종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문객을 맞고 절을 하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순영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제 슬픔을 덜어주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순영이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순영이의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사위는 순영이 옷장을 열어 그녀의 옷을 하나하나 꺼내 안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울며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순영이 그 착한 아이를 어떻게 보내니?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울며 지냈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순영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순영이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떠났고 아무런 유서도 없이 세상을 등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순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의지가 되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슬픔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 평소엔 못 보던 것까지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의심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 밥그릇을 닦고 국을 퍼나르며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 잠깐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반찬 맛있어요. 라고 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순영이가 없어 조용한 집 사이 혼자 밥을 먹고 멍하니 TV를 켜두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위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갔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책감에 하는 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아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불쑥 혼자 중얼거리거나 깊은 한숨을 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몰랐던 그날의 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전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이는 그런 남자를 믿었고 저도 그 믿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지만요. 순영이는 어릴 때부터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보다 말수가 적었고 엄마 말이면 뭐든 잘 따랐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혼자 책상에 앉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를 도와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혼자서 숙제를 다 끝내고 나면 제 옆에 와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바라는 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순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에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막막했지만 무엇보다도 순영이를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생활비는 모자랐고 저는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국 끓이고 밥 짓고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손은 늘 부르트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순영이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순영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여행 보내줄게. 그 말에 저는 주방 한쪽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순영이는 지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가 부담돼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영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잘 버텨낼 거라 믿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순영이는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몇 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무렵 처음으로 사위와 만나게 됐습니다. 순영이가 데려온 그 남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무뚝뚝해 보였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순영이가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사도 깍듯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기까지 고민은 있었지만 결국 저는 순영이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안산의 작은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찬을 싸서 종종 찾아가기도 했고 순영이는 저를 자주 집에 초대했습니다.
사위는 늘 반갑게 문을 열어줬고 식사를 마치면 식탁 정리도 도왔습니다. 제게는 참 고마운 사위였고 그런 사람이 내 딸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딸이 직장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이제 조금은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늘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저도 이제는 천천히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사위가 순영이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순영이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요즘 남편이 너무 예민해, 엄마. 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갈등이 깊은 줄도 몰랐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선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순영이도 불만을 자세히 털어놓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이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 카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혼하면 실망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혼하면 실망할 거야? 순영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멍하니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지만 순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물었을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요즘 남편이 너무 예민하고 말도 안 섞고 나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처음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신혼에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혼자 사는 것보다 낫잖니. 순영이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이는 그날 저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이후로도 순영이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말도 없이 방에만 들어가 있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야.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순영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저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순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며칠 뒤에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순영이는 다시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엔 순영이 팔에 멍이 든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서랍장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제 앞에서는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깍듯했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이가 최근 몇 주 동안 회사에서도 자주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급기야 하루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장 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당에 앉은 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영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순영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 이제는 말도 못 꺼내겠어. 뭘 말하면 그 사람 얼굴이 확 변하고 방 안에서 문 잠그고 며칠씩 말도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너 혹시 맞은 적 있어? 순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이 떠올랐고 이상했던 말투도 다시 곱씹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순영이가 제 집으로 와 하루 묵고 가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악몽을 꿨는지 자다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말 했니? 순영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 꺼냈다가 나 정말 무서웠어, 엄마.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딸을 맡겼던 사람이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딸을 그 집에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이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 나 혼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안타까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끔찍한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영이 직장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님 순영 씨가 오늘 회사에 안 왔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한 줄의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영이는 무단결근 같은 걸 절대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급히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커튼도 닫힌 채였으며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새벽까지 여자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더라고요. 고함도 엄청 났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문은 강제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달려갔고 거실 바닥에서 순영이를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텅 빈 수면제통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순영이를 끌어안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영아, 눈 좀 떠, 엄마 왔어. 제발 눈 좀 떠보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한참 뜸을 들인 끝에 받았고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순영이가 숨을 안 쉬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2시간쯤 지나 병원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영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너무도 뜨거워 보였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환자분 몸에 멍이 너무 많습니다. 팔과 어깨, 옆구리까지요.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딸은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순영이가 마트에 다녀오기만 해도 왜 이렇게 늦었냐, 남자랑 같이 있었냐는 식으로 몰아붙였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하면 장소를 확인하려 영상통화를 강요했습니다. 핸드폰 돌려서 주변 보여줘. 누구랑 있는 거야? 같은 말들을 했고 순영이가 회사 회식에 가는 것도 눈치 보여 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나갔다 들어온 걸 알게 된 사위가 다시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남자라도 있어? 하며 휴대폰을 던졌고 순영이는 공포감에 연락을 끊고 사건 당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영이가 회사 동료와 전화통화를 한 걸 알고 사위는 또 의심을 시작했고 순영이는 참다 못해 이제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사위는 격분했고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이다 순영이를 거칠게 밀쳤다고 합니다. 그 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웃은 여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반복돼 잠도 못 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순영이를 방에 혼자 남긴 채 집을 나섰고 순영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몇 시간 뒤에야 제가 도착해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근거로 사위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긴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안했고 제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순영이의 핸드폰에는 엄마가 맞았어. 이제는 정말 무서워. 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제 심장을 찢어놨습니다. 저는 왜 그걸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한 걸지도 모릅니다. 참고 살아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저는 법정 방청석에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고개를 숙인 그 얼굴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엎드려 울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통제를 가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순영아,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팠니? 엄마가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지금도 매일 밤 딸의 방 불을 꺼놓지 못하고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잠을 청합니다. 그날 새벽 이웃이 들었다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단 한순간도 용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겁니다. 재판 결과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순영아,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아팠니? 엄마가 왜 지켜주지 못했을까?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사위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도관이 제지하기 전에 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절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순영이가 혼자 자주 넘어지고 다쳤던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더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고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입니다, 장모님. 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남을 탓하지 않았던 아이였기에 저는 압니다. 누가 진심이었고 누가 거짓이었는지 저는 더는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딸의 방 불을 꺼놓지 못하고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잠을 청합니다. 그날 새벽 이웃이 들었다던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단 한순간도 용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마지막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근하던 학교도 그만뒀고
세상과 사람들 모두가 무서워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 틀어박혀 딸의 사진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방 한켠 작은 탁자 위엔 순영이의 유골함이 놓여 있고 저는 매일같이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은 좀 덜 아팠니? 엄마는 여전히 너 없이 못 견디겠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의미가 없고 밤이 와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도 밥 냄새가 허전하게 느껴지고 물컵에 물을 담아도 그 아이가 떠오릅니다. 순영이는 평생 자기 목보다 남을 더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하는 법 없이 조용히 자기 아픔을 삼키며 살던 아이였고 결국에는 그 착함 때문에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한 발만 더 빨랐더라면, 그날 밤 그 아이가 저에게 전화라도 했더라면, 저는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합니다. 나한테만 말해줬더라면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문을 두드렸을 텐데, 끌어안고 달아났을 텐데, 그렇게 말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꿈에 나옵니다. 순영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구치소로 끌려가기 전에도 그 사람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순영이가 혼자 자주 다쳤던 겁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은 그날 장례식장에서처럼 뜨거워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울든 말든 저는 고개를 돌렸고 마음도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저는 지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용서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말하기엔 그 아이가 흘린 눈물과 그 새벽의 비명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세월은 흐르지만 저는 멈춰 있습니다. 딸의 마지막 날에 멈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고통은 잊히지 않습니다.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매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는 이들이 혹시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발 혼자서 견디지 말라고 말입니다.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조용히 아프다가 결국엔 소리조차 못 지른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부디 서로 손을 잡고 버텨냈으면 합니다.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저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